비는 낮부터 흩뿌렸다. 나는 손에 작은 검은 우산을 쥐고 성북동 치과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정류장 지붕 틈새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이면 어깨가 다시 젖었다. 손가락이 굳어 우산살을 피지 못할 때가 잦아졌다. 나도 내 손을 모를 때가 있다. 어제는 주전자를 들어 올리려다 놓쳤고 그제는 장독대 뚜껑을 깨뜨렸다. 나이를 탓하자니 억울하고 기억을 탓하자니 슬펐다. 버스가 서자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몸을 움직였다. 엄마 여기요. 아들이 빈자리를 가져다 앉혔다. 며느리는 곁눈질로 내 무릎을 살피더니 차라리 기사님 호출했으면 덜 불편하셨을 텐데 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끝은 날카로웠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치과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가던 감각이 여전히 잇몸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종로 3가에서 내려 지하 상가를 지나 남대문으로 다시 택시를 타고 남부순환로로 향했다. 엄마 하루만. 고모가 내려오셨대. 아들이 말했다. 고모. 응, 부산살이 정리하고 올라왔대. 잠깐 모여서 밥 먹자고. 며느리가 덧붙였다. 요즘 식당 예약이 어렵대서 조금 외진 곳이라도 맛은 있어. 나는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다. 믿는 일에 내 인생은 오래 익숙했다. 택시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서 멈췄다. 식당 간판은 보이지 않았다. 대문 없는 콘크리트 담벼락, 빗물이 줄줄 흐르는 골목, 창문에 덕지덕지 붙은 부동산 전단. 며느리가 먼저 내리고 나를 부축했다. 계단 조심요 어머님. 그 말과 동시에 아들이 택시기사에게 현금을 건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며느리 팔을 잡고 한 칸 올라섰다. 계단은 매끈했고 바닥은 위험할 만치 말끔했다. 여긴 어디냐? 내가 묻자 며느리는 문을 두드리는 손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안에서 전자음이 울리고 자동문이 열렸다. 복도의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하얀 복도, 하얀 벽, 하얀 간호사복. 도란도란 데이케어 센터. 눈앞의 표지판은 아주 정성스럽게 서체를 골라 만든 인쇄물 같았다. 엄마 잠깐만. 오랜만에 모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자. 프로그램이 다양하대. 아들이 말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요가, 미술치료, 노래교실까지 하루만 체험해보세요. 하고 미소를 크게 쌌다. 나는 순순히 안으로 들어갔다. 체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나를 안심시켰다. 끝을 약속하지 않는 단어는 사람을 달랜다. 접수대에 내 주민등록증이 건너가고 건강보험증이 건너갔다. 내 등급이, 내 혈압이, 내 혈당이 차분히 타이핑되는 소리가 작은 비처럼 들렸다. 어머님 성함이 조난이 맞으시죠? 예. 혹시 오늘 하루 체험으로 오셨는데 보호자분 서류에 장기 이용동의 항목이. 접수 직원은 멈칫했다. 나는 서류를 읽을 수 있었다. 읽을 수 있었지만 읽지 않았다. 그보다 접수대의 작은 액자 속 문장이 내 눈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조용함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침묵이 아니라 조용함은 내 마음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어디선가 읽은 말이었다. 아마 예전 남해의 작은 도서관에서 나무 책상에 팔을 베고 조느라 글씨가 비틀어지던 그 오후인 듯. 며느리는 그 액자를 바라보랴 직원이 건네는 펜을 받으랴 바빴다. 아들은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여기 프로그램 시간표 보세요. 며느리가 내 손에 얇은 종이를 쥐어줬다. 오전 11시 차짜리, 오후 1시 우쿨렐레, 오후 3시 기억노트.
나는 종이를 접어 작은 가방에 넣었다. 가방엔 오래전부터 내 삶의 증거들이 조금씩 흘러들어와 있었고 나는 그걸 지키는 덮개였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접수대 한쪽 보리차 포트에서 젖은 잔 냄새가 올라왔다. 내가 잔을 들어올린 순간 며느리가 내 어깨를 만졌다. 어머님, 우리 잠깐 차 키 두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은 아주 가볍고 아주 천천히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가벼움과 천천함을 믿었다. 문은 한 번 더 전자음을 내며 닫혔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30분이 걸렸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해가 서쪽으로 한 뼘 더 기울었다. 나는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한 번 내 가방 지퍼에 손가락을 넣었다. 얇은 봉투와 작은 열쇠 뭉치, 낡은 성경책의 두께가 손가락을 받았다. 시간은 돌보지 않으면 누구 것이든 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내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편은 노가다판에서 쓰러져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 내 앞에 섰다. 어머님, 차 준비됐어요. 차자리 가실래요? 하늘색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다. 나는 따라가 앉았다. 닭이에 따뜻한 물이 눌어붙은 찻잎 위로 흘렀다. 잔은 작은데 향은 넓었다. 청년이 말했다. 여기 오신 분들, 처음엔 다들 표정이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눈매가 달라져요. 나는 웃었다. 내 눈은 오늘이 가장 맑아. 왜요? 오늘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마음속으로 정했거든. 어디요? 문패 없는 골목. 그 청년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듯 머리를 긁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오래 닫아둔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등기부 등본, 자동이체 해지서, 공과금 명의 변경 접수 확인서, 그리고 작고 반짝이는 동그란 열쇠가 있었다. 복개천 근처에 오피스텔 한 칸. 보증금, 전세, 월세 같은 말의 무게를 내 이름으로 시험해보고 싶었던 지난 겨울의 나. 사람들은 나를 늙었다 하고 잊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도로 찾아와 보려고 오래 준비해 두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접수대에 부탁해 하루 체험이 아닌 오늘만 산책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웃돈을 주겠다고 하자 접수대 직원은 웃었다. 여기선 돈보다 말이 중요해요. 누구 말, 자기 말. 그는 내게 우산을 내밀었다. 밤비는 차갑고 걷는 길은 구불거려요. 지하철역으로 내려왔다. 빗소리는 지하에서 더 또렷했다. 나는 우산을 접고 가방을 껴안고 개찰구를 통과했다. 서울에 처음 왔던 20살의 여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성인 여성복 공장 봉제 라인에 서서 하루 종일 뚝딱 단추를 달았다. 바늘은 빠르게 내려앉았고 손가락에 생채기는 밤마다 검은 피딱지가 되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모았다. 서울은 돈의 도시라 했고 돈은 삶을 넓혀준다고 믿었다. 어느 정도는 맞았고 어느 정도는 틀렸다. 을지로 삼가에서 갈아탔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덜 늙어 보였다. 나를 아는 사람의 눈동자에서만 더 늙어 보였다. 나는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일부러였다. 익숙한 것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지상으로 나오자 비는 그쳤다. 골목마다 물이 반사하는 간판빛이 흔들렸다. 중고 레코드점 앞에서 발을 멈췄다. 턴테이블 위 검은 디스크가 느릿느릿 돌고 있었고 바늘은 치직거리며 빗소리를 흉내냈다. 문패 없는 골목은 여기에 있었다. 수도계량함 옆에 끼워둔 열쇠로 녹슨 자물통을 풀었다.
철문이 열렸다. 한평 반은 작은 마당이 있었고 안쪽 유리문에는 오래된 커튼이 걸려 있었다. 달력은 7월에 멈춰 있었다. 나는 달력을 떼어내고 문을 열었다. 눅눅한 공기가 폐로 들어와 내 심장 뒤편을 매만졌다. 낡은 나무 바닥을 발로 살살 눌러보았다. 삐걱거렸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노란 전구가 깜빡였다. 문틈으로 바람이 드나들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오늘의 잠은 여기서 자겠다고 내게 고하는 안내문 같은 문장.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구석부터 닦았다. 창틀을 닦고 찬장을 닦고 싱크대 배수구에 끼인 긴 머리카락들을 꼬아 빼냈다. 수세미가 달아들 때쯤 나는 내 나이를 잊었다. 밤이 되자 전화가 또 울렸다.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엔 아들의 친구, 그 다음은 미처 저장하지 못한 번호들. 마지막 번호는 아주 낯익었다. 이영서 선생님.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나야. 서촌 경로당에서 붓글씨 가르치던 영서. 천천히, 낮게, 서늘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누가 내 소식 물어왔길래 혹시 해서. 나 잘 있어. 너 잘 있으면 됐다. 혹시 몸 불편하면 말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괜찮아. 나는 웃었다. 나 나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중이야. 나대로. 좋지. 영서가 말했다. 나대로 살려면 내가 내 등껍질을 벗겨봐야 해. 어떻게 벗기니?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이름. 나는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두 글자를 떠올렸다. 나니. 부드럽고 순한 이름.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 어떤 이름으로? 바람. 영서가 말하고 웃었다. 바람은 누구 소유도 아니야. 나는 그 밤 내 작은 방의 천장을 보고 누운 채로 아주 천천히 내 이름을 바꾸는 상상을 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 깨우지 않는 밤, 누군가 내 숟가락 소리를 눈치 주지 않는 밤, 누군가 내 신발을 한 짝씩 치워두지 않는 밤. 그런 밤에 나는 바람 같았다. 벽지의 얼룩은 새벽에 보면 은하수처럼 보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며칠 뒤 골목 슈퍼에서 된장과 깻잎을 샀다. 현금만 이라고 쓰인 손글씨 종이가 포스기 옆에 붙어 있었다. 가게 주인은 내 얼굴을 대충 훑어보더니 새로 이사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소문 빨라요. 여긴. 나는 웃으며 여기 집주인 누구예요? 하고 되물었다.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부동산에서 관리해요. 여기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들 임대관리회사에만 전화하죠. 나는 어제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다.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완료. 문의는 앱으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던 자리에 앱이 서 있었다. 빠르고 정확하지만 온도가 없는 통로. 온도가 없으면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다. 오후엔 작은 서랍 한 칸에 문패 없는 골목의 규칙을 적었다. 방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한 줄로 적고 들어올 것. 이 공간에서 큰 소리는 삼가돼. 침묵이 불편한 사람을 욕하지 말 것. 각자 가져온 이야기는 각자의 것. 다만 나눌 때는 나누는 사람의 권리를 지킬 것.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선에서 돕고 도움을 주면 가능한 빨리 잊을 것이 규칙이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은 바람집. 주인은 바람. 거주자는 그때그때 정해진다. 문패 대신 골목 입구 벽돌에 백묵으로 바람집이라고 썼다.
비가 오면 지워질 터였다. 지워지면 또 쓰면 그만이었다. 그날 저녁 첫 손님이 왔다. 20살 남짓한 여자아이였다. 후드티 모자 안에 머리를 숨기고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여기. 글씨 따라왔어요. 아이가 벽돌에 백묵 흔적을 가리켰다. 엊그제 지나가다 그 글씨 봤어요. 바람집. 바람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봉지에서 식은 김밥과 편의점 컵라면을 꺼냈다. 같이 드실래요? 그래. 아이는 스스럼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밥을 권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이의 소속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아줌마 이름은 뭐예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바람. 입안에서 그 이름이 낯설게 부서졌다가 다시 모였다. 진짜요? 진짜. 좋다. 아이가 웃었다. 저는 모래요. 모래. 네. 발에 붙어 다니는 거. 씻어도 남아있는 거. 아이는 컵라면 뚜껑을 젓가락으로 눌렀다. 김이 솟았다.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내 방문을 뜯었어요. 전화도 검사하고. 나한테서 나를 빼앗으려고 해서. 그래서 나왔어요. 나는 컵라면에 김이 이미 잦아드는 것을 보았다. 젓가락을 들어 면을 휘저었다. 잘했네. 그 말은 쉽게 나왔고 가볍지 않았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은 대개 탈출로 시작한다. 모래는 벽에 기대 앉아 김밥을 우물거렸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게 좋았다. 침묵은 우리 둘 사이를 얇고 넓게 흐르는 강 같았다. 밤이 되면 바람집은 낮보다 넓어졌다. 어둠은 벽을 뒤로 밀어냈다. 우리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차를 마셨다. 모래는 복도 끝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다. 비가 오면 도망친 발자국이 지워져요. 아이가 말했다. 그러면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면 돼. 내가 말했다. 우체통은 마음속에 있고 우표는 눈물로 붙이면 돼. 아이는 킥 하고 웃었다. 아줌마 시인이에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소식은 거슬러 올라갔다. 며느리는 동네 커뮤니티 앱에 글을 올렸다. 시어머니를 찾습니다. 치매가 의심됩니다. 혹시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사진 아래엔 댓글이 달렸다. 노인분을 왜 잃어버리나요? 보호자가 부주의하시네요. 또 다른 댓글. 어르신이 스스로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 독립하시는 분 많아요. 논쟁은 빠르게 커졌다. 아들은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다가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받지 않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받아버렸다. 불쑥 햇살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창틀에 작은 고양이가 다녀간 발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엄마. 아들의 첫 소리는 아주 오래된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를 엄마로 불러도 나는 더 이상 엄마라는 말 속의 위치로 후두둑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바람집의 바람이었다. 나를 규정하는 말을 내가 고르기 시작했다. 잘 지내니? 엄마 어디야 우리가 미안해 그날. 너희는 너희 길을 갔고 나는 내 길을 왔다. 길은 서로 나쁜 게 아니다. 엄마. 집주인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어.
순간 나는 눈을 떼지 않고 창밖을 봤다. 골목 어기 전봇대에 붙은 전단이 새 것으로 갈아치워지고 있었다. 코인 투자 무료 강해라고 쓰여 있었다. 세상은 늘 누군가의 두려움을 세탁해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넘긴다. 나는 말했다. 그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네. 엄마. 아들의 말끝엔 온갖 말이 갇혀 있었다. 용서, 변명, 협박, 부탁, 후회. 그 말들은 하나같이 무거웠다. 나는 그 무게가 나의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다. 엄마는 행복해? 아들이 물었다. 너무 늦었지만 늦지 않은 질문. 응.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나를 도로 찾아서. 전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대화의 끝은 서로가 모르는 바다의 조류처럼 나뉘어 흘렀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모래를 불렀다. 편지 쓰자. 우리는 한 장씩 노트를 폈다. 모래는 엄마에게, 나는 20살의 나에게. 나니야, 너는 언젠가 내 이름이 너의 등껍질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새로워지려는 과정의 고통은 낯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언제든 바다였다. 열면 파도 소리가 났다. 내 안에 그렇게 오래 갇혀있던 물, 비로소 흘러서 흥건해진 다음에야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다. 바람집에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늘었다. 낮에는 택배기사가 길을 묻고 오후에는 옆 건물 지하 포토 스튜디오 사장이 담배를 빌리러 오고 저녁에는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층간소음 사과를 하러 왔다.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서 떠밀려온 사람들이 드물게 그러나 분명하게 문턱을 넘었다. 그날은 퇴근복의 여자가 왔다. 목에 매는 사원증을 아직 풀지 못한 채 텀블러와 파일을 꽉 껴안고 선 사람. 여기서 잠깐만 앉아 있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소파에 앉아 우두커니 바닥을 봤다. 회사에서 셀프 칭찬 리스트를 쓰래요. 그가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잘한 일을 5개 쓰래요. 1개도 못 쓰겠어요. 여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 칭찬 대신 도망쳤어요. 그 말을 내게 한 번 더 건네듯 조심스럽게. 여긴 칭찬도 혼내는 것도 없는 집이야. 그 대신 숨 쉬는 집.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주 조용히 텀블러를 열었다. 따뜻한 김이 나왔다. 김이 올라가면서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사람이 가져오는 열기는 난방비 고지서에 찍히지 않는다. 밤늦게 문을 닫기 전 나는 손바닥만 한 화분을 문 앞에 놓았다. 이름 모를 작은 식물. 누구든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고 아니면 문 앞을 드나들며 눈인사만 해도 좋다고 종이에 적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화분은 없었다. 그 대신 같은 자리에 작은 돌멩이가 놓여 있었다. 돌에는 빨간 매니큐어로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세상이 나와 교환한 선물. 돌의 온도를 손끝으로 읽었다. 지난밤의 열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나는 다시 영서를 만났다. 그는 서촌의 작은 다방을 골랐다. 벽에는 시인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너 살 빠졌네. 영서가 말했다. 살이 빠지면 눈이 커지지. 내가 대꾸하자 그가 웃었다. 내 눈빛이 자유와 새 삶으로 가득 차 보여. 영서야.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 사람들이 오가는 집을 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래서 생각했지. 이름만 바람이면 섭섭하다고.
이름만, 형식도. 영서는 내 앞에 놓인 종이에 몇 줄을 적더니 나를 바라봤다. 지금은 내 혼자서 바람집을 지키고 있지. 가끔 모래가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스쳐가고. 그건 좋지만 만약 내가 아프면,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니?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사라질 건 사라지는 거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에 더 큰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 영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이미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잖아. 그걸 부정하지 마. 바람도 기둥이 필요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도망치듯 살아온 내 세월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기둥이라니. 내가 누군가의 기둥이라니. 협동조합으로 만들자. 영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없어도 집은 남아.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책임지고 다 같이 지켜가면 돼.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 내려다봤다. 종이 위에 글씨가 무겁게 보였다. 마치 오래전 공장에서 바늘을 움켜쥐던 내 손의 무게처럼. 두렵고 동시에 설레는 무게였다. 좋아. 해보자. 내가 말하자 영서는 환하게 웃었다. 한 명 더 필요하지. 이름이 모래라고 했던가. 순간 웃음이 터졌다. 바람, 모래, 그리고 영서. 사막 같은 풍경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사막 위에는 텅 빈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웃음과 침묵,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이 있었다. 우리는 작은 집에서 늦은 밤까지 함께 조항을 써내려갔다. 웃다가 잠시 침묵하다 다시 웃는 식으로. 회의 중 누구든 3분간 침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을 때 셋 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바람집다운 규칙이었다. 사람을 지키고 바람을 지키고 침묵마저 지켜내는 규칙.